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확대된 데다 연립주택과 단독주택까지 오름폭을 키우면서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린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 오피스텔 임대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80%를 넘어섰습니다.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까지 월세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등 공유 숙박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 중입니다. 올 들어 5개월 동안 생겨난 사업체가 지난해 연간 기록을 넘어설 정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정부가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주택 시장에서 출산 가구의 특별 공급 기회를 한 차례 더 주는 이 신생아 특별 공급 제도를 조금 손봤습니다. 이제는 민영주택의 청약 시에도 2년 미만의 신생아가 있는 집에는 따로 라인을 신설해서 이제 특별 공급을 좀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런데 정작 서울에서는 사실상 그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높은 청약 경쟁률 그리고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현 실생활과는 조금 떨어진 정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과연 이 출산 장려 정책, 이 부동산 시장의 향후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언제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 흐름들 놓치지 마시고요. 또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늘 열어두고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시원할 수 있도록 고민은 또 이분과 함께 해결해 볼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장 김종희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건 겨울을 좋아하는데요. 생일이 뭐 겨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름 되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여름에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개도 안 걸리는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속상합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좀 위험성을 경고해 드렸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요? 전세 금액이 뭐 지금 11년 만에 사상 최고의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급부로 해서 해결책을 내놓았던 게 작년 말인가요? 작년 말쯤에 서울 시내 그 수도권 쪽에다가 해서 6만 가구 공급한다라고 이제 계획을 거창하게 하고 1년 내에 착공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데죠. 이제 용산의 정비창 같은 곳들에 한 1만 가구 정도, 그리고 태릉 골프장 여기 한 8, 9천 가구, 그리고 과천 경마장이었던가요? 거기에 또 한 10,000세대 정도 뭐 이렇게 공급을 한다라고는 했었는데 사실 뚜껑 열고 보니까 지금 6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뭐 아무 진척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반대만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이 6개월이 진짜 굉장히 빠르게 지나왔잖아요. 사실은 눈 한 번 감았다 뜨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 이게 또 이제 숨 한 번 쉬면 6개월 지나는 거거든요. 그럼 벌써 1년이 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점점 지금은 이제 세 가지가 모두 다 오르고 있거든요. 전세, 월세, 심지어 매매까지. 그렇다고 보면 이제 무주택자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꿈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물론 지방 저 시골 어느 구석에다가 집 장만하는 거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우리가 집을 장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좀 남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 그리고 자산의 가치도 있는 지역, 요즘은 이제 서울시 내권이 되겠는데 이런 쪽에 서울에 내 아파트를 갖는다라는 게 사실은 꿈처럼 느껴지는 이제 세월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열혈 시청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또 어떻게 해결책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책들을 좀 나름대로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방책들을 좀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1시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몇 개월 전만 해도 여러 채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세금 관련 고민을 정말 많이 토로하셨다면 최근에는 이 다주택자 분들보다 무주택자 분들의 고민이 훨씬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액이라도 투자할 곳이 있을까요? 라는 상담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저희 방송 시간에도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 더 늦기 전에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 더 늦기 전에 투자해야 하는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은 다음 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무료 세미나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네, 저는 매주 목요일 2시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나가 일정이 나온다고 하면 미리 좀 재빠르게 전화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좌석을 확보해 놓는 예매를 해 놓으신다고 하면 예약을 해 놓으신다고 하면 좋은 정보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는 쉬고요. 다음 주 목요일 2시에 예정이 돼 있는데 사실 지금 뭐 신통 기획이니 모아타운이니 뭐 역세권 개발이니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이니 하면서 굉장히 낯선 단어들 뭐 이제는 이 프로를 시청하셨던 분들은 이제 낯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과연 어떤 사업이 나한테 유리한 거고 어떤 사업이 좀 진행이 빠른 거고 그리고 우리 집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어떤 사업이 좀 더 유리한 건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 맞는 건지 이런 전체적으로 사실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고 나면 꼭 지나고 나서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내 바로 옆에 최인근에 투자처가 있었는데도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오프라인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요. 주제는 뭐 두고두고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투자처라고 했는데 일단 이 민간 도심복합 개발 쪽으로 해서 굉장히 사업성도 개선이 되는 거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업성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뭐 추가 분담금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담의 그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고요. 속도가 빠르다고 하면 그냥 망고강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10년 내 입주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에 투자를 해서 서울에 정말 내 집다운 내 집, 좋은 아파트, 신축의 고층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젠 여러분 필수예요. 이걸 선택하고 고민하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필수니까 어디에다가 하면 좋을지 과연 김종희 소장은 어디를 좋게 보고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듣고 싶다면 세미나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함께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고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릴 겁니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해야지 미루지 마시고 생각날 때 또 눈에 보일 때 바로바로 연락 주세요.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일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네. 전세로 3억 5천에 네. 효성동의 이편한 세상 계약 프리미어에 살고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1년 후에 전세 계약이 만료가 돼요. 네. 그래서 그 주변에 신축 중인 그 두산이나 네. 롯데캐슬이 지금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입주해서 들어가 살게 되는데 네. 그 신축 아파트로 옮겨가야 되는지 아니면 주변에 뭐 구축 아파트로 해서 네. 해야 되는지 어떤 선택이 좋은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전세 네네. 거주하신다고 이편한 세상 프리미어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지역을 다시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역 계양구 그 효성동 인천. 작전동 옆에 있습니다. 네, 인천 계양구의 효성동에 네네. 이제 이편한 세상 프리미어 아파트 거주하고 계시는데 네. 이제 전세 만기가 되면 그 옆에 신축 아파트로 전세를 옮길까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매매를. 이제 매매를 해볼까? 그래서 신축으로 네네. 두산이나 롯데캐슬 아파트 말씀 주셨고 네, 아니면 그 주변에 구축 아파트로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나은지 그러니까 이제 내 집 네. 마련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사부터 네,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더우신데 고생 많으세요. 네. 네. 많이 더우시죠? 네, 덥네요, 날씨가. 혹시 지금 자기 일을 갖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 정년 퇴임한 지 한 몇 개월 됐어요. 아, 조금 헛헛하시겠네, 그럼. 네, 네. 아침에 눈 뜨면 딱히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네. 좋습니다.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좀 네. 여유롭게 여유 생활 즐기시기 바라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인천 효성동은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한 1개월 내인가 한 번은 언급했던 지역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가지고 네. 효성동에 이편한 세상 프리미어 살고 계셨었다고요? 네, 네. 그러면은 사셔 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불편하고 딱히 그런 건 없는데요. 네, 뭐 이제 더 가까운데 도보로 그 가까운데 그 두산뷰가 지금 네. 두산이 네, 재개발돼 가지고 신축으로 짓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옮겨가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집을 옮긴다 만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는 게 네. 내가 옮기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새로 매수할 집이 그래도 자산의 가치가 있어갖고 금액이 올라가기를 바라시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뭐 이 지역 내에서 아무 집이나 가는 건 사실은 의미도 없는 거고. 네. 그런데 지금 인천은 그 누차 제가 요즘 들어서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사실은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인천은 공급이 부족한 곳은 아니에요. 네. 내년 후년까지도 공급이 그냥 예정이 돼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럼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비싼 게 공급이 부족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네. 인천은 집이 부족하지도 않아. 네. 그리고 올해 내년 내후년에 계속해서 들어와 주변으로 조금만 물리적인 거리를 확장만 하더라도 집들이 들어올 곳들이 엄청나게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3년, 5년, 뭐 7년, 8년 갖고 있어도 아파트가 오르기가 쉬울까요? 아,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효성동이라는 섹터에서 지금 집을 구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여기는 사실은 지금 거주하신 지 몇 년 됐어요. 효성동, 작전동 이 지역에. 한 5년 됐어요. 5년 되셨으면 사실은 정이 들 대로 들으셨긴 했겠는데 네. 더군다나 이편한 세상에 거주하셨으니까 집도 이제 뭐 오래된 구축도 아니었으니까 네. 이게 살기도 굉장히 좋고 또 역도 뭐 역을 얼마나 이용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작전역에서도 도보로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는 거리이다 보니까 네. 상당히 거주하시기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거 전세로 3억 5천에 살고 계신다고요? 네. 그러면 30평대를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 지금 매수를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유 자금이 얼마 정도 더 있으신 거예요? 한 3억 원. 3억 원이면 6억 중반, 조금 무리하면 7억 미만까지 네네. 보신다고 하면 일단 이편한 세상 프리미어에 사셨다고 하면 네. 뭐 두산 위브더 그래서 이 아파트들을 말씀하신 거군요. 네, 네. 네, 옆에 두산 위브더 근처. 제니스,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그리고 네. 신축하면은 또 여기 롯데캐슬도 있잖아요. 네, 네, 지금. 도시개발 사업하는 거. 네. 이런 신축들에 우선은 눈이 가시겠네.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제일 풍경채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띄긴 하는데. 네. 근데 시청자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편한 세상도 보면 사실은 계양 구임에는 분명하나 네. 왜 이렇게 아파트들을 보면 여기도 보시면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도 계양이라는 말을 붙이고 네. 이편한 세상도 계양 붙였고 네. 힐스테이트 자이도 계양이라는 걸 붙이고 다 두산 위브더 제니스 계양 이렇게 다 계양이잖아요. 네, 네. 계약. 이 계양이라는 걸 자꾸 붙이는 이유가 저기 양천구에 가면 웬만한 아파트들을 다 목동 이렇게 붙여요. 네.
또 웬만한 아파트들을 성수모 이게 다 그렇게 이름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계양이라는 도시가 인천에서는 그래도 자족형 도시인 거예요. 계양구가. 네. 계양 신도시라고 해서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뭡니까 테크노밸리라고 이제 4차 산업 이상의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게 되면 일자리가 일단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 계양이 또 저기 김포 쪽부터 계양을 가로질러서 대장지구까지 해갖고 저쪽에 서울 뭐 사당이니 어디입니까? 뭐 그러니까 강남, 삼성, 네. 잠실, 강동까지 아우르게 되는 GTX도 예정이 돼 있어요. 예. GTX D노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자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고 그러면서 GTX를 이용해서 서울의 접근성, 서울에 그냥 비리비리한 도시가 아니라 강남이니 잠실이니 강동이면 앞으로 이제 집값들이 엄청 비싸지고 일자리가 엄청 늘어나는 곳들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계양의 미래는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 언급하는 계양은 이쪽 계양이 아니라 저 위쪽 계양인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 지역은 지금 여기 이쪽이라고 하면 여기에 큼지막하게 계양 신도시니 대장지구니 이렇게 신도시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네. 네. TV 보고 계세요 혹시? 네. 네. 여기에 다 지금 아파트 예정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들이 다 들어가고 GTX가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면 우리네들은 사실은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주변 도시가 되면서.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여기 이 편한 세상에서 거주하셨고 지금 효성동이 일단은 거주하기는 지금 5년 동안 거주하셨으니 네. 여기에 그러니까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에 네. 그냥 네. 뭉쳐서 좀 신축 같은 걸로 옮겨 탄다고 해도 뭐 4년이고 6년이고 8년 뒤에 오른 폭이 크지를 않아요. 네. 진짜 오르긴 오를 거거든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거야. 그러면 그냥 어떻게 보면 절대 가치로 보면은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야. 남들 오를 때. 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꼭 내가 내 집을 껴안고 있으면서 깔고 앉아갖고 집값 오르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네. 어차피 지금 3억 5천이면 네. 네. 여기 조금 한 20년 차 이상 된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20년, 25년, 뭐 30년은 안 된 아파트들 보면은 뭐 효성 뉴서울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고 여기 같은 또 이 편한 세상 아파트 또 대림 아파트 효성 대림 또 있거든요. 네. 네. 요런 것들 보면 학교도 같이 있고 괜찮아요. 여기서 살기. 근데 30평대가 그 이 편한 세상 뭐죠? 효성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30평대 방 3개 화장실 2개 나오는 게 요게 지금 한 3억이 안 돼요, 채. 아, 네. 예, 요게 한 2억 후반대 정도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전세 금액 갖고 그냥 오히려 아끼고 그 아파트 살 수 있는데 이 아파트가 네. 효성 대림이라는 아파트가 네. 20년 내에 무너지지 않아요. 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를 볼 때는 내가 아파트를 깔고 앉으면서 같이 이 아파트하고 내가 부동산 자산을 같이 논하리라 할 때는 그거에 대한 재건축의 사업성이라든가 전체적인 입지 이런 것들을 보시긴 해야 될 텐데 얘가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얼마나 되를 보셔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는 깔고 앉는 게 아니라 거주하고 투자 분리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그냥 여기 거주하는 거야.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이 아파트 절대로 20년 내에 뭐 재건축 사업성이 있든 없든 그건 나중 얘기고 논외고 네. 일단은 20년 내에 절대로 무너지고 그럴 일이 없어요. 네. 네. 그러면 적어도 나는 10년 이상은 버는 거야. 아하. 이해되시죠? 네. 네. 10년 이후에도 얼마든지 거래돼. 그리고 30평대 아파트가 2억, 3억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이거 원자재 값도 안 나와 앞으로는. 네. 그러니까 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축들이 들어가서 27년에 여기 뭐 효성 도시개발 사업 쪽에는 롯데캐슬이라든가 뭐 두산 이런 것들이 또 지어져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서울발 가격 상승 여력이 인천까지도 오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 올라가 있는 거라고. 네. 신축보다는 조금
조금 덜 오르겠지. 하지만 여기에서 앉아서 오름폭을 기대하지 마시고 네네. 여기에서 나는 편안하게 거주하면서 한 10년 생각하고 여기서 10년 살 생각하지 말고 10년 서울에다가 투자해 놓으시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여윳돈 아까 3억인가 얼마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거기에 오히려 지금 전세금에서도 또 줄어드네. 네. 그러면 이거는 그렇죠. 투자 폭이 훨씬 늘어나는 거지. 네. 제가 지지난 주가 말할 때 뭐 1억 중반대 아니면 또 2억 아니면은 3억대 투자 이런 투자처들을 좀 대략적으로 언급해 드렸는데 한 2주간에 걸쳐서 네네. 그런 곳들을 그냥 맘 편히 선택하실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하는 거예요. 네, 네. 그거 5년에서 10년만 갖고 계시면 여기 그 어떤 아파트를 갖고 10년 버티는 것보다 몇 배는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서울에다가 내 집 마련이 돼 있을 거고. 네, 네. 그래서 시청자님 입장에서는요. 거주랑 투자를 확실히 분리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여기서 맘 편히 거주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딴 데다 묻어 놓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묻어 놓는 거는 1대1 상담이나 세미나 오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아직도 공급이 조금 많이 예상이 되어 있는 인천 지역에서 또 이제 내 집 마련을 새롭게 계획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되 투자와 거주는 조금 분리하자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적은 돈으로 좀 거주하시면서 이 나머지 여유 자금으로는 서울 지역으로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열심히 공부도 해보시고 그래도 좀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4281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파주 운정지구에 힐스테이트 운정아파트 25평형을 보유 중인 40대입니다. 2022년에 매수해서 입주를 했는데 아직까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4년이 지나도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차라리 이곳을 매도하고 일산 쪽으로 이사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입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오래 좀 살겠다라는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집값이 떨어져 있으면 좀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네, 걱정 많으시겠네요. 왜 그런 거 아니? 22년에 여기 운정지구 들어가셨으면 최고가일 때 들어가셨거든요. 그럼 엄청 속상하시기도 하겠고 하는데 일단은 보시면 여기 힐스테이트 운정 여기 힐스테이트 운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여기 운정지구 내에서는 입지는 괜찮습니다. 이게 운정 GTX 정차 운정 중앙역에서 그렇게 뭐 역세권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도보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운정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또 신축급의 아파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금 2022년에 들어가셨으면 사실은 20평대가 됐든 30평대가 됐든 최고금 찍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일단 20평대로 금액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 한 6억 5천? 6억 5천 정도에 들어가셨을 텐데 이게 지금 금액 자체가 한 5억? 지금 현재 5억 정도에 머물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금액 자체가 22년에 최고금 찍고 내려와서 회복을 못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태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매도하고 그래도 GTX 라인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일산 쪽을 어떻게 보면은 좀 갈아타는 게 어떨까라고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답을 드리면은요. 일단은 저는 그 22년에 샀던 원금은 회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움직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 힐스테이트 운정 같은 경우가 이제 운정지구에 지금 요렇게 요 운정 역세권을 GTX 역세권을 하고 있는 요 아파트들이 22년에 대부분 최고가를 찍었는데 요것들이 이제 2018년도에 뭡니까 9.13 대책이 2018년에 나왔죠. 2017년에 8.2 대책이 나오고 2018년에 9.13 대책 이후에 금액들이 조금 주춤했다가 쭉 올라가면서 22년에 하이, 21년에 서울은 피크를 찍고 떨어질 때 그 서울의 여파가 조금은 시차를 겪어서 와갖고 22년에 최고금을 찍은 건데 이때에 상승했던 이 상승 동력을 보신다고 하면 요거는 GTX 개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었어요.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됐던 거였고 그리고 신축이면서 이 부동산 상승기에 이렇게 올랐던 거예요.
자, 반대로 지금의 그거를 이제 똑같은 어떻게 보면 평행 이론 같기도 한데 지금 요걸 그대로 접목을 해 보면 지금 2017년에 파리 대책했던 것처럼 작년에 11호 대책을 했었잖아요. 2025년도에.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한 서울 전 지역하고 뭐 경기도 12군데, 수도권 12군데를 해갖고 다 같이 3개의 지역으로 그냥 다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3개의 규제를 덮어 씌운 건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2026년에 다시 지방선거 끝나면서 조금 주춤하면서 다시 또 이제 들썩이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또 규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상하게 평행 이론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대로 또 주춤했다가 이제 매수세가 또 다시 불붙기 시작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승기야. 상승기에 하나 더 남아 있는 건 그때는 GTX 개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었는데 이제는 서울역은 개통을 했고 심지어 서울역 개통까지는 사실 그렇게 파괴력이 크진 않습니다. 지금도 많이 편안하게 됐긴 했지만 수서역을 개통하는 거예요. 올해 안에. 그렇다고 보면 수서역은 그러면 운정에서 수서까지 물론 강남의 중심지는 아니겠지만 강남 접근성이 20분대로 그냥 확 들어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3호선 이용하면 바로 뭐 강남권까지 뭐 1, 20분이면 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요 수서역 개통에 대한 호재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실제 역을 개통하는 그것도 강남 권역에 그러면 상승기에 GTX 강남 진출권까지 같이 맞붙어 있는다고 하면 그냥 요대로 가지고 계시면 제가 봤을 때는 2022년에 주고 온 그 돈 충분히 회복하고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 듣고 괜히 여기서 어차피 일산 쪽으로 갈아탄다고 하시는 것도 어차피 GTX 영향권 보고 갈아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팔고 일산에 그런 거 가시려면 신축급은 여기에 지금 힐스테이트 운정급은 안 되고요. 좀 지은 지 이제 재건축 보고 있는 그런 쪽의 아파트들인데 사실 또 재건축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 신축 살다가 조금 구축 아파트 살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좀 자괴감에 빠지고 그러니까 충분히 금액 상승의 동력은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산 여기 힐스테이트 운정에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22년에 샀던 그 속상한 가격 회복하시면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마음 아프셨겠지만 그래도 원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너무 빠르게 매도 계획은 세우지 마시고 원금부터 우선 회복하신 후에 그 다음에 또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고민되신다면 연락 주시고요. 자, 6월도 정말 시간이 빠르죠. 벌써 절반이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7월에는 금리뿐만 아니라 공급 그리고 정책 발표도 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는 건 서울의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김종희 소장과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시간이 저는 주로 이제 부동산 상담을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건 바이 건의 상담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아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실 것 같아서 이런 시간들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보시면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좀 한번 본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 자체가 주식에 지금 엄청 쏠려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은 뭐 빚내서도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상담하다가 그 간간히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주가, 이 주식 지수하고 주가하고 부동산 가격하고는 굉장히 상관이 밀접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거든요. 보면 상관계수가 거의 7에 육박한단 말이에요.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그러면 거의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 소리가 뭐냐면 주식이 오르게 된다고 하면은요, 전체적으로 오르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텀을 두고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 왜 그렇죠?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의심 갖지 마시고 이게 그냥 거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30여 년 동안 이렇게 왔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아마도 이유는 주식으로 차익 실현해서 그 번 돈 부동산 가격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반증해 주는 게 지금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이 주식을 거래한, 주식 매도한 그 수익 실현한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 금액에 3조 7천억이라는 돈이요. 부동산 주택 구입 자금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익을 실현해가지고 딴 데 가는 게 아니야. 주식을 또 딴 걸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와, 내가 돈을 이렇게 벌었네. 그러면 바로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부동산 가격 꿈틀하는 거고 그 1년 안에는 대부분이 다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3조 7천억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올 1월부터 4월 동안 주택 구입 자금으로 다 들어간 거야. 이 중에 3조 4천억이라는 돈이요. 여러분 서울로 다 들어갔고요. 이 중에서 2조 3천억인가요? 이게 1조 3천억이라는 돈이 그냥 온리 강남 3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쪽으로는 사실은 한 3천억 원 정도가 들어간 거고 나머지 서울로 3조 4천억 들어가면서 그중에서 1조가 넘는 돈은 그냥 서울 강남 3구에 매진이 된 거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1등부터 25등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돈 자체가 그렇게 흘러 들어가니까 이 서열이 무너지기는 정말 힘들다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느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상급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들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지금 대통령께서도 지금 당연히 서울이 제일 문제죠. 서울의 주택 가격이 전국을 뜨겁게 끌고 가고 있다 보니까 서울에 대한 공급도 지금 신축이라든가 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을 속도를 내서 신축 공급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정부만 그러느냐? 서울시장도 지자체장도 지금 신통기획 시즌2 요걸 시동을 걸면서 서울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이런 쪽으로 해서 기존에 지금 열거했던 발표했던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끌고 가려고 한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구청장들 있잖아요. 서울시장만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정부, 서울시장, 구청장까지 다 1호 결제가 지금 정비사업이란 말이에요. 정비사업.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구청장들의 역량도 다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은 지금 신축 공급하기 위해서 정비사업 진행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킨다라는 걸 이거를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그냥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돼버리는 거야. 재건축은 시간이 걸리고 아직까지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런 재건축에 대해서 좀 불편한 제도들은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눈은 어디로 쏠릴까요? 훨씬 더 좋은 입지, 훨씬 더 적은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재개발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발 재개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뭐 강남 3구 꿈틀한 건 어제 오늘 얘기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주간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금 굉장히 핫하고 뜨겁습니다. 가격 변동률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매물수는 그냥 폭포처럼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이 뭐냐면 보통 거래량이 늘어나야 매물이 줄어든다고 하면 이 매물을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지금은 거래량도 줄어드는 판에 매물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소리는 뭐냐면 수요는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실수요들은 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대기하고 있는데 매물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앞으로 신고가를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죠. 그래서 서울은 누가 떨어진다고 합니까?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절대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굉장히 지금 떨어질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서울의 집값은 상승 일변도로 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도 지금 9평 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21억을 찍잖아요. 여러분 한 번 올라간 짜장면값, 한 번 올라간 국밥값, 순댓국밥 이런 것들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올라간 분양가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쪽으로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게 세금을 매기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잡는 데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올라간 이런 분양가들은 여러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 집값은 이만큼 올라가 있다는 걸 이제는 인지하셔야 돼. 그러면 지금 2, 3년 사이에 몇십억 오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걸 정말 공포스러운데 그렇다는 소리죠. 그러면 그냥 보시면 2018년 우리가 지금 6.3 지방선거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직 뭐 6월이 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과거하고 한번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다 보니까 과거의 가격 흐름을 보면 미래에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어느 정도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특별한 천재지변이 개입되지 않는 한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지방선거를 2018년하고 그 4년 후였던 2022년에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2018년도에는 6.13 지방선거 끝나고 여러분 주춤하다가 집값이 다시 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13 대책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이 이후로도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21년까지 3개년 연속으로 그냥 폭등을 했죠. 자, 22년에는 좀 달라진 거예요. 22년에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집값이 폭락을 했죠. 정말 너무 반대인데 여기에 대해서 개입된 게 가장 큰 건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금리였어요. 금리. 이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썼었지. 22년에는 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유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자체가 움직인다고 하지만 이때는 곡물 가격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한다고 하지만은요. 전 세계적으로는 밀이 주식이 대명사입니다. 빵과 밀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2년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거기에 최대 곡물 창고가 우크라이나였으니까 그래서 거기 전쟁이 러시아하고 발발이 되니까 당연히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잡기 위해서 미국에서 고금리 정책을 쓰다 보니까 주변이 온통 우리나라도 고금리 정책을 쓰다 보니까 금리 오르는 데는 장사 없습니다.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었는데 자 보시면 그러면 2018년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 소리가 뭐냐면 이상하게 저 김종희라는 사람이 봤을 땐 거의 평행이론인 것 같아요. 그때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 지방선거 전에 2017년에 요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을 잡겠다 해서 강력한 대책을 발표하죠. 8.2 대책을 발표했어요. 요거 한번 지금 비교해 보면 지금이 2026년인데 자 2025년에 그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도 탄핵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25년에 들어서죠. 그러니까 25년에 들어서면서 요때 2025년에 8.2 대책에 맞먹는 굉장히 강력한 11호 대책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 지역, 경기도 12개 지역 이렇게 해갖고 토지거래 허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다 묶으면서 대출 규제니 뭐니 다 빵빵하게 교체를 한 게 8.2 대책과 맞먹거든요. 그래서 주춤했다가 지방선거 끝나고 2018년에 좀 주춤하는 것 같았더니 다시 가격이 튀기 시작을 하니까 이때 9.13 대책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다시 또 집값이 꿈틀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이 9월 언저리 통해서 다시 뭐 9.20 대책, 9.15 대책 이걸 또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2018년에요. 7월 30일인가요? 세제 개편안을 내놔갖고 또 종부세다 뭐다 어마무지하게 때리고 9.13 대책에서 어마무지하게 다주택자들 또 조였거든요. 똑같은 흐름으로 지나갈 것 같아요. 근데 그때 2018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강력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내리 폭등을 했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지금하고는 다르게 공급이 뒷받침이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서울 시내에. 근데 지금은 29년, 앞으로 3년이면 29년인데 그때까지 공급이요, 여러분, 없는 거야. 이때 2018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급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조건은 똑같이 흐르면서 공급 자체가 그때는 공급이라도 있어서 이 폭등을 그나마 그래도 폭등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폭등이 아니라 폭발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나오겠죠. 22년에 금리 때문에 집값 잡았다며. 그러면 당연히 금리 손 대겠네? 라고 해서 금리가 인상할까? 금리를 올릴까? 이것도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똑똑한 사람, 한국은행 부총재부터 전 세계적인 어떤 뭐 굉장한 총재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은 과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을까? 라고 봤는데 금리 인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의견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따져봤듯이 주식 시장이 어마무지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에 어떻게 보면은 편승을 해서 이게 주가 돼갖고 우리나라 GDP 성장률 전망치 좀 보세요, 여러분. 어마무지합니다. 빨갛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엄청 GDP 성장률, 즉 이거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3% 육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를 먹여 살리면서 잘 살아보세를 만드는 상황에서 물가까지 이제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금리는 상황이 좋을 때 올리는 겁니다. 그래야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오지를 않는데 어찌 됐든 상황이 좋아서 물가 자체가 오르니까 이거를 잡을 수 있는 건 금리예요.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가격 떨어질 텐데 우리는 그때하고는 조금 다른 거야. 2022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2025 지금은 우리가 그 9.13 대책이니 또 11.5 대책이니 이럴 때 막 지금도 현재도 뭐 대출 규제하는 가계대출 문제 때문에 대출 규제 이 하늘에서 이 시야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자, 한다라고 해도 15억, 25억, 또 25억 초과 이 세 개의 섹터로 구분을 해가지고요. 6억이니 4억이니 2억이니 요렇게 뿐이 대출이 안 돼. 예전에는 엄청 대출을 막 70% 이상으로 막 받고 그랬었을 텐데 지금은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DTI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 DSR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까 15억이 사실은 서민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지금 서울에서 가장 저가 아파트가 되는데 여기에서도 6억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신용도 좋아야 돼. 거의 연봉 8천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연봉 1억 가까이 되는 사람이 현금 9억 갖고 있고 6억 대출 받는다고 해서 가게가 무너지면서 막 위축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25억은 4억분이 안 되고요. 25억이 초과하면 2억분이 안 됩니다. 강남에 여러분 마용성도 그렇죠. 웬만한 강남 3구 마용성 용선 아파트 살려면은요 30억 넘어갑니다. 그럼 30억 넘어간다고 하면 28억은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2억을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금리가 거기에서 조금 오른다고 하면 막 휘청휘청일 정도로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죠. 거래를 끌어내릴 수 있는, 집값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 작용이 굉장히 미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예방주사를 맞았던 거고요.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인 거예요. 이게 22년 전까지는요. 7대 3의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를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22년에 그 고금리 여파를 한번 맞고 나니까 22년 이후에는요. 여러분 보시면 거의 70% 이상으로 옮겨왔으면서 25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거의 최고 94%까지 다 주담보대출을 고정금리를 선택을 한다는 소리야. 그럴 수밖에 없겠죠. 10년, 20년, 30년 차 이거는 뭐 전세자금 대출처럼 뭐 2년이고 4년이고 이렇게 대출 받는 게 아니라 몇십 년 내가 어차피 거주할 집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긴 기간을 두고 하다 보니까 고정금리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그 22년에 한 번 예방주사를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고정금리를 90% 이상이 고정금리로 하고 있는데 금리 올린다고 해봐야 뭐 대출 금리 내가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이 가겠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지금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력이 이 힘이 원동력이 훨씬 세다는 거예요. 공급도 없지. 대출에 대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예방주사를 벌써 강력한 거 코로나 때 2방 맞았잖아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거 2방 맞은 거야. 그러면 면역 생겼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뭐 금리 인상하면 집값 떨어질 거야. 나 그때 살 거야. 하지 마시라고. 제발. 그러면 늦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아있는 이제 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게 25년에는 7월 31일 날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발표하겠죠. 이때 7월 때 이제 발표할 텐데, 근데 워낙 뭐 다 발표를 해놨고 기존에 다 또 해놨기 때문에 일단 소득세 쪽으로 보면 1주택자에 대한 증세 논의가 좀 있을 거고, 왜냐면 다주택자들은 이제 뭐 다 끝났으니까 없앨 만큼 없앤 거고 팔 사람 팔고 다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는 1주택자뿐이 없는 거겠죠. 그런데 1주택자들은 이제 비거주 1주택자와 실거주 1주택자가 있겠죠. 그런데 실거주 1주택자를 건들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실거주 1주택자는 막말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아니면 건들기가 쉽지 않겠지. 아니면 현 정부의 어떤 기조로 봤을 때 굉장히 초고가 주택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50억 이상 뭐 이런 아파트를 갖고 있는 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혹시나 또 세금을 또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실거주하는 걸 그렇게 쉽게 건들 수가 있을까라고 싶은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건들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장특공제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를 건들 수 있는 거는 이제 종부세가 있는 거고, 요거는 소득세로 본다고 하면은 장특공제, 양도소득세는 뭐 이제 당연히 지금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거고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장특공제를 해주는 건데, 요게 보유와 거주를 나눠서 40%씩 해주는 거잖아요. 10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대해서. 근데 이걸 보유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야, 집 갖고 있다고만 해서 왜 세금 혜택을 줘야 돼? 그러면 요 보유에 대한 게, 근데 또 우리가 80%라는 거는 맛을 봤잖아요. 맛을 못 봤으면 모를까 줬다 뺐으면 그 또 반발심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요 보유에 있던 40%를 그냥 거주로 와서 너희들 10년 동안 그냥 거주했으면 80% 유지하게 해줄게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요, 사실 여러분 9.13 대책 때 더할 수 없이 강력한 종부세를 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뿐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은 또 다주택자라든가 기업 법인들 이런 쪽으로 해서 종부세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다주택자들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5월 9일 이전까지 해서. 그렇다고 보면 글쎄요, 이게 얼마나 그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수 있을까, 그 효과가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혹 어디서 무슨 희한한 정보를 얻으셔가지고 야 뭐 금요일에 그리고 정부를 믿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아마 제 말을 잘 지금 이 프로그램 동안 계속해서 시청을 하셨다고 보면, 자, 정부에서 작년 말에 서울에다가 실질적으로 지을 수 있듯이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한다면 해 라고 발표했던 서울 시내 유휴부지, 뭐 정비창이라든가 태릉 골프장, 과천 경마장, 학교 부지 이런 데다가 실제 지을 수 있게 1년 안에 착공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6만 세대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하나도 움직임이 없다.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사람이 달라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의 공급은 더 힘들어진다라는 소린 거고, 거기에 이렇게 금리를 손보든 세법을 손을 보든 주사를 한번 맞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그만큼도 안 된다. 심지어 그 효과가 컸던 2018년 이후에 2021년까지 3년 내려올랐고 지금은 경제 상황이 더 좋다. 요 두 가지만 인지를 하신다고 보면은요, 앞으로 집값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거는 이제는 그만 퀘스천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서울 집값 쉽게 안 내립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할 거니까 지금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더 있다가 보면은 지금이 가장 낮은 가격이니까 제 말씀 명심하시고 좋은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특히나 실거주,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떨어질 염려하지 않으실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좀 요건을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럼 어느 지역에 어떻게 내가 투자 계획 세워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2주에 한 번씩 진행되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선착순으로 연락 주시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 돌아올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